작년에 제가 바로 15일에 이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아마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자주 나와서 뭐 방송을 했고 또 왜 책을 쓰게 됐는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직은 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 건방지게 그런데 저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뭐 팬이 생겼다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좌파들이 뭐 유튜브 그런 데서 뭐 김구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킬구라고 해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킬구, 백정긴구, 전과대법, 그 다음에 킬구 뭐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되게 거기 종래의 어떤 김구에 대한 환상이 계속 깨지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되게 무식한 놈이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 자가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무슨 뭐 대한민국 국부가 어떻고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도저히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년차 연구보다도 2년차 연구가 훨씬 더 자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는데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우리 일석준 교수가 이승만 관련 책을 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콘서트도 오고 뭐 이제 뭐 저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이 양반 가니까는 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공치사 같은 그런 이제 뭐 이야기로 뭐 했습니다만, 이승만을 연구하면 이승만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석준 이 양반도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나이가 드니까 많이 좀 닮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러는데 이것도 내 거예요, 이거. 내 거 빌려 쓰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오고 막 그러는데 나 참하다. 근데 문제는 야, 그럴 수 있는데 왜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그럼 뭐야? 야, 그래가지고 참 열척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결코 김구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사진 있잖아요. 사진 띄워요. 그거 똑같은 거. 뭘 띄워? 김구하고 자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됐어요. 성향이 오시네요. 다 준비해놓고서는 안 해. 정부야, 정부. 어쨌든 약간 저기 뭐 이런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뭐 있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 그런데 사람들은 김구가 몇 명 죽였는지에 대해서 자주 막 묻고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조금 이게 집계가 부정확해가지고 한 80년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제 집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더 이제 그쪽에 관심을 쏟게 되니까 자료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게 99명이 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이제 김구라고 하는 것은 김구 자기 자신이 실제로 킬한 경우고, 하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윤봉길이라든가 이봉창 같이 김구의 명령을 받고 테러를 하고 경찰에 잡히거나 군에 잡혀서 죽는 경우죠. 그 인원이 지금 하수인으로
집계되는 것이고, 피살자는 그야말로 이제 테러의 희생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항일 테러, 밀정 테러, 정적 테러, 뭐 청부 테러, 뭐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99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이게 종말해가면서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겠는데 전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내가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킬 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집계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내 목이 걸려 있으니까. 자, 뭐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뭐 본격적인 뭐 논의가 되겠는데, 여성 항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여성 사건, 여성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 48년도 그 10월 19일 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다 여성 반란이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게 언제쯤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여성 사건으로 명명된 게 94년 정도고, 그렇게 해서 202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여성 사건 특별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여순 반란에서 여순 사건으로,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턴가 지금 여순 항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여기 여순 항쟁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전북대학 사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여수에서 뭐 이 지역사회연구소인가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철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나이는 나보다 뭐 같거나 어리거나 뭐 대충 그래요. 내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언제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 17년에 이 책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순 항쟁은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의 출동명령을 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동족을 학살을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여수 14연대와 여순 사람들이 거부를 했고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인 어떤 그런 정당한 어떤 그런 여순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의 아주 폭론도 이런 폭론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자, 그래서 뭐 여순 사건은 피해 상황인데, 이건 이제 11월 5일자 전남 보건후생국인데, 이 피해 상황 집계에 대해서는 여러 개가 있어요. 다들 막 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뭐 이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조사를 한 적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집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서 뭐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지역까지 보성, 벌교, 뭐 고흥, 광양, 구례, 곡성까지 그게 이 반란군의 어떤 그런 이들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출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집계가 나와요. 근데 이 집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담화에서 발표할 때 4,000명, 5,000명을 이야기해요. 그 시점이 바로 이 10월 27일 시점 정도가 됐어요. 7, 8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계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군경에 의해서 지금 이 토벌당한 좌익들의 숫자가 아니라 좌익들에 의해서 반군 세력에 의해서 일반 양민들이 학살된 인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한 5천 명대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일주일 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대충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게 되면 정말 참혹합니다. 저도 전라도 출신이고 저 영광인데 야, 나 내 지역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야, 정말 저기 경악을 했습니다. 야, 그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좀 길어요. 상당히 PPT가 한 80회가 그러는데 그 안에 사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란의 추억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작년 책에서도 모르지만 이 추억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 자,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원리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여수 14년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수 시내 혹은 정도에서 약 한 여기 중앙동에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여수역이죠. 신역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데 거기서 한 대충 한 4km 정도 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지금 구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한 해발 400이 채 안 되는데 이 산 밑에 지금 저기 14년대 자리가 있죠. 아마 대충 이 정도가 돼요. 여가 지금 입구가 됩니다. 이 일대가 지금 14년대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 택시를 타고 나가게 되면 한 이 정도를 지나게 되면 바다가 굉장히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하나의 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14년대 자리 바로 정문 입구에서 이 앞을 보고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1월달 18일 정도 갔나요? 찍었나요? 그래요. 이건 이제 지금은 이 자리가 하나 에어로페이스인가? 하는 회사가 지금 저기 이제 소유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입구예요. 근데 이 14년대 레이아웃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1948년 당시에 그 10월 19일 그 사건 이후에 미군 기자들에 의해서 미국 쪽에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14년대 정말 입구에서 들어와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 지금 밖으로 보이는 것들 저기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닷가에 끼어 있고 바로 콘센트 건물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14년대 레이아웃에 관해서는 75년도에 전남일보사가 광복 30년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좀 두툼한 책인데 1, 2보드로 이건 이제 전남 지역에서의 광복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갈한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문제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가 바로 바다를 끼고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입구가 지금 시작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이제 여기 일부 신문사에서 했는데 상당히 좀 거칠게 작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박윤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2011년도에 저기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해가지고 여기 제 3집에 실려 있는 14년대 이치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려놨냐면 앞서 그림에서는 여기 방파제가 있고 해안을 끼고 도로가 지금 여수로 연결되고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뭔가 그 부대 중앙에서 뭔가 저기 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원래라 보면 아마 보통 해안가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산 중턱이니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해안도로가 나게 되면 해안가를 끼고 나는 게 일반인데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점인데, 뭐 그러긴 하지만 상당히 이 14년대의 그 대대라든가 식당, 연대본부, 탄약고 뭐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한 그런 이제 데이터적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꼭 우파 자유시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그런 책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가서 14년대 이 사건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데, 14년대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도 이런 동물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건 입구 하나인데 그러지 않고 또 옆에 한 3개가 더 있어요. 2개 정도가. 동굴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에 사용했을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걸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고, 뭐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들도 거기 14년대 거기 앞에 입구에 그 회사 사람들한테 전문해서 이야기하면은 알려줘요. 전부 다 오픈시켜줍니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볼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거 박윤식 선생의 쓴 책에는 이 여수반란이 이제 지역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날 발생을 했는데 10시경 발생을 했는데 20일경이 되게 되면은 순천, 광양, 보성, 고흥까지 전부 다 이 반란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21일경에는 구례, 22일에는 곡성, 뭐 남원 뭐 이때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일대 지역을 전부 다 이 점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게 원래는 여순반란에 관련되는 사진인데 지금 뭐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은 제주 4.3 사건 관련 사진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골 때립니다, 그죠? 말 같지도 않는 짓들을 지금 현재 이 작가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자는 지금 현재 미군 고문관인데 계급이 소위예요. 근데 뭐 이 양반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뭐 유학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산정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지금 잃었고 이건 어머니고 지금 와이프죠. 이분이 지금 자기 남편의 지금 시체를 보고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이분이 서 있긴 하지만 무슨 유학적이고 말이 어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자와 이 사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렇게 이제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얼굴에 지금 막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사진은 뭐다? 이 조금이 알려져 있는 사진이고, 그러면은 이 사진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한 명한테서 나왔어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앞서 봤던 사진들은 전부 다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잡지에 48년도 11월 15일자에 실린 사진들이에요. 거기에는 뭐 이거 말고도 앞서 사진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 11월자에 실리면서 그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김구를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김구가 노린 것도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놀랍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지금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마이던스라고 하는 이 타임지하고 라이프지의
동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기 이 36년에 나이프지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게 아마 타임지 자회사가 아닌가 하는 게 오는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특히 뭐 2차 세계대전 관련되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남겼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그 나와가지고 사람을 열받게 만드네. 이제 안 될 거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은 이 필리핀에 그 당시 이분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히기도 해요. 야, 그렇게 했다가 한 1년 동안 억류됐다가 이제 저기 풀려나기도 했는데, 근데 이분 사진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사진 중에 이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지금 이 분이 촬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시킨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메가더가 42년도에 필리핀을 일본군 때문에 일본군이 침략해 오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명언을 남기는 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필리핀을 철수했는데 지금 44년 10월 20일에 지금 메가더가 레이터만 해안에 상륙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건이 좀 몇 컷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자관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총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지금 미국 쪽에 남겨져 있는 사진으로서는 총 329매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지금 이 칼 로먼 가이던스가 촬영한 여수 순천 관련 사건 관련 사진들을 이제 거기 수집해 왔는데 거기서 총 329매인데 거기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98매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진집이죠. 또 거기에는 이제 뭐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야말로 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되게 자극적인 그런 이제 사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걸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참 대학도 없는데 마이너스 이분이 23일 순천지구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사진들은 초기 사진 나오는 것들은 거의 순천 관련 사진들이 저기 많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가만히로 이것도 이제 쌓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5,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여수지구에서 학살이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송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수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이 사람이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인민대회에서 저기 의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에요. 총 6명이 선출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여수여고 교장이에요. 그리고 한독당 여수지구 위원장을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지금 21일 시점에서 지금 송욱이가 그 다음날 22일경에 여수 읍내에서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비라로 뿌려놓고 있는 건데 그 비라가 촬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송욱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여순반란 사건에 지금 한독당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수 순천지구에서 우익들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는데 한독당은 제외되는 거예요. 놀랍죠? 전부 다가 한민당 계열 혹은 이제 이승만 계열 같은 이쪽 세력들에 대한 뭐 철저한 어떤 그런 학살이 진행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요술말로 이런 거 하게 되면 남로당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택도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남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는 남로당만 있는 게 아니라 북로당이 개입되어 있고 한독당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이 한 명이 바로 이 송욱이라는 자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내가 여기서 써서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학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묘사하는 내용들이에요. 더 적나라한 내용이 있지만 많이 좀 자르고 이제 뭐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전국 문화단체 총연맹 49년도에 내 책인데 반란과 민족의 각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문교부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중진들을 편성해가지고 11월 그러니까 48년 11월 초에 일주일간에 걸쳐서 여수 순천 지역을 그 사람들이 전부 혈기 시찰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본 거, 들은 것을 전부 다 기초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실상을 알리고자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두껍지 않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는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문학자들도 많이 들어가서 글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는 것처럼 뭐 눈을 도려낸다, 껍질을 벗긴다, 뭐 꼬챙이로 찌른다, 칼로 살을 찍고 갈긴다, 기름을 뿌려서 불러 태워 죽인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생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여수 14년대라고 하는 그 병사들이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병력들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여수라든가 그쪽 전라도 일대 지역에서 전부 다 모병된 사람들이에요. 징병이 아니라고요. 이 지원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실인데, 19일 오후 8시경이 되게 되면은 14년대 정문 앞에 인민위원회 소속의 이 좌익들이 23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 자체 발생을. 그건 뭘 의미하죠?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상당히 치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증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 독립적성 국민회,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들인데 전부 다가 우파 중에서도 학살 대상이 상당히 선별적인 학살이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우파 중에서 이 한독당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자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서도 다 나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아마 순천지구에 지금 이 토벌대, 그 토벌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 모양이죠. 이건 이제 여수 지역인데 이 담벼락 사진, 이게 이제 또한 이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 담벼락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에서 고무신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 여수 지역에 천일고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회사 지금 단벽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김영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기업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한민당 여수지구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요즘 이제 뭐 풍경들이 지금 뭐 진지불해 있고 여수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를 한박시키는 과정에서 항구 사격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뭐 여수가 그야말로 뭐 폐허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한병승 소련이 그 당시 이끌고 있던 이제 이연대 병사들이 지금 지금 모습들인데 이 병력들이 지금 여수 탄압작전에 성공했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올 1월달에 이제 저기 연구조사차 갔다가 오동도에 있는 세계 엑스포 해가지고는 그런 건물에 지금 사건 관련 기념관이 있어요.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건 개요 오는데 인원수가 조금 틀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이 될 만한 내용들은 바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독당의 존재라든가 이런 거를 후레에 넣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 점은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자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족을 죽이는 거니까. 다음은 이제 다 동족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뭔 문제가 되냐면은 끊임없이 국가폭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뭐 손가락총이 어떻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상 문제죠. 그죠? 이런 상황,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내용이 그렇고요. 이건 이제 거기 순천에 가게 되면은 여순 사건에 수념탑이 있는데, 뭔가 이게 이제 이 항쟁탑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칭언해, 그냥. 그것도 아니고. 야, 그런데, 이 탑에 형상화 시켜놓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해가 안 가지고, 무슨 의미로 이런 식의 탑을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 자, 그런데 이 여수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구 배우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없었고 여러 이제 연구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되는 반란 사건과 관련되는 연구 중에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김구가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 근데 수종자가 기합을 했다. 그다음에 반란 직전에 전라도 지방을 순회했다. 그런데 반란 직전에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북도 대구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의용군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간단하게 언급된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계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 막연하다, 오동계 소련과는 전혀 무관했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또한 평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여기 이제 2009년 시점을 통해서 최초로 그 전까지는 여순 반란 사건 혹은 여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어요. 앞서 봤던 것에는 논문 한 편 정도로 처리하거나
다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언급하거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처리됐는데, 이 김득중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이렇게 여순 사건과 관련되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책을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되게 그 책 타이틀도 자극적인데 이런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철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2017년에 이 책이 나오는데 작년까지인가 저작년까지인가 보니까 한 5세 정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런 책 치고는 많이 팔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항쟁으로 뭐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고, 거기서 기본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포를 학살하라는 거기 숙동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린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이제 반란이 아니라 뭐 항쟁이다, 뭐 이따구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내용은 1차 자료를 자기가 검토를 해보니까 14연대는 반란군이 아니라 봉기군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도를 점령하라든가 정부 정복 같은 그런 계획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이제 뭐 노점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여순 항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처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MBC에서도 저기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옥이도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한홍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득중이도 하고, 전부 다 좌파 불빨갱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자, 뭐 그런데 근데 그 종로 연구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여순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이 이걸 지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앞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죠? 전반전은 지금 현재 14연대가 저기 반란을 일으켰고, 여수, 순천에 있는 좌익 세력과 연대를 해서 지금 지역민들을 학살한 거죠. 그게 전반전이에요. 그 다음 후반전은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저기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이 지금 투입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도들을 지금 현재 처단한 겁니다. 그런 인원이 한 5,000명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여순반란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이야기. 전반전, 후반전이 없어요. 자, 뭐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전반전에 5,000명의 양민이 학살이 됐는데 그게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지금 좌파 그쪽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 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례 연구를 간단하게 뭐 도식화시키면 여순 항쟁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동포 학살을 잘못된 명령에 거부를 해서 그래서 봉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논의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1948년도 10월 11일 시점에서 제주도의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수 14연대, 대구 6연대, 부산 5연대를 착출해서 배송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6년대라든가 5년대 같은 경우는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죠? 여수 14년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라고 보면 이제 묻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야, 14년대가 봉기를 했는데, 아니, 동포학살에 대한 잘못된 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왜 무슨 뭐 북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뭐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한독당의 오동기 소령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분명히 군사재판을 통해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노당과 연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레베테프라고 하는 소련 분정의 2인자가 자기 일기에 써놓고 있어요. 야,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뭐 한개인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와 논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이 반역자 김구예요. 근데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사람은 자아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김구에게 되면 반공주의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은 자기의 그런 권력만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좌우를 넘나드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남북협상에 나갔던 겁니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동로당과 남로당과 이 연공합작에 사인을 해요.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총선을 저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자 획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제3차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방해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반란 사건을 사주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이제 또 저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이 이 반란 사건을 여기 사주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일 수 있고 충분히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나.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챗 GPT를 통해서 저기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조금 별로한 데가 여기 가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김구는 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승만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48년도에서 49년경까지 보게 되면은 김구가 지금 남북협상에 가서 김일성과 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구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한테도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동유럽, 중국까지가 지금 현재 전부 다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38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죠. 왜냐하면 38 이남 지역에 그 얼마 안 되는 저기 이제 지역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막 시큰둥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유라시아 지역이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빠지막히에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승만이야말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기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가장 그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김구는 김일성과 마오쩌둥과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뭐 좋아요, 그죠? 자, 이제 다음 갈까요? 극우 합작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구가 지금 이 반란 사건의 배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은 데이터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반란 사건이 발생한 이틀 만에 그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겸했던 이범석 이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걸 최초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부부장객과 결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서 구체적인 인물로서는 14연대장 오동기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공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동기는 누구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순반란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연대장은 아니고 한 20일 전쯤에 지금 숙군 대상으로 지금 잡혔어요. 체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한국당의 연결고리와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에 이제 반란군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서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공산주의자, 남부당의 소행만이 아닌 우파가 지금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우파는 누구냐? 한독당인 것이고 김구인 거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영 내무부 장관이 27일에도 마찬가지 국회에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진상보고를 하게 되면서 남한 정부를 전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음험한 몽상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 그러면서 14연대장의 오동기와 그다음에 최능진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 반란을 모의했고 그 사건의 이름이 바로 혁명의용군 사건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혁명의용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게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과 이 혁명의용군 사건의 연결고리가 누구냐? 오동기 소령인 거예요. 자, 수모한 내용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몇 번인가에 걸쳐서 담화와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3일 시점에서 이렇게 공산분자들, 지하정당 부신, 내란, 건국 혼란조서, 공산화 이야기, 목매 천식한 분자들, 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등등. 그 다음에 29일 시점에서는 이제 신문기자들과 회견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극우 국자 합작서를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빼도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구 이야기는 절대 입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28일 시점에서 거의 같은 이야기고 그런 발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는 내용이 지금 또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야, 그렇다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네 번째 테마는 그럼 혁명 우영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오동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20세 때 중에 제가 어떻게 중국군에 입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41년도 9월 10일에 남경 근처에 어느 그 절에 가서 지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동기라고 하는 인물인데 상당히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 뭐 이제 그런 내용. 그런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오동기는 48년도 단계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하면 한 40 몇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연대장급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하면 20대 후반인데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죠? 자, 하여튼 저는 그런데 오동기가 47세가 되는군요. 상당히 그 나이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김태선 수도경찰청장이 10월 22일에 이 혁명우영군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주모자는 최능진, 오동기, 서세충, 김진석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제 이 주모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남부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정책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 김일성 일파와도 합작을 했고, 숭배하는 정객, 여기서 숭배하는 정객은 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그런 이제 김구를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정부 수립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이게 언제부터 공모가 됐는가라고 이제 수도경찰청장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한 47년 12월부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를 하다가 48년 10월 1일 시점에 검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9일 시점, 그러니까 거의 반란 사건이 발생하는 당일날 지금 송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혁명우영군 사건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대타 음모가 되겠는데, 앞서 봤던 그 4명의 인원 플러스 김진석, 안종옥 같은 이런 인물들이 원주와 춘천연대에 약 1000명 정도의 사병들을 포섭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해서 혁명우영군을 결성을 했고, 그 결성하는 과정에서 서명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반란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혁명 지지서를 작성을 하고 경무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중앙방송국을 장악을 하고 남북통일 호소문을 발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의 과정에서는 정치 해결 책임, 서세충, 재정 책임, 책임진 등등 이렇게 또한 역할 분담을 했음을 또한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9년 1월과 1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공판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47년 12월부터서 이 인원들이 10회 정도를 만났고, 그래서 원주 춘천연대, 그 다음에 여수 14연대가 합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인원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니까
47년 12월부터서 경교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적 연망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들이 전부 다 재판에서 공판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김구 한독당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당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동기 같은 경우와 거기 원주 주천면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오동기는 거기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김완용 중령인데, 이분이 거기 선고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정의를 하는데, 좌익혁명이 아닌 민족혁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긴 하는데 여순반란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구의 이제 부인과 반박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김구와 우파와 좌파가 지금 극우와 국자가 합작하고 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되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구가 이제 여러 형식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인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이 21년 시점에서 이범석 국무총리의 성명에 대해서 극우정부 정객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언론에서 극우한 억측이 지금 세간에 유포가 되고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한독당의 기진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타이완에 이 중앙사라고 하는 그 언론사의 기자와 회견을 했는데, 그 회견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극우정객이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펴면서 이 중산노무모단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날은 이제 정식의 담화를 발표를 해요, 김구가. 그러면서 집단적인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야만적 소인이다, 등등의 이런 내용을 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들과의 또 회견을 또 김구가 하게 됐는데, 12월 1일 시점에서 유피통신과 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한 몇 가지 논점 가지고 회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순반란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김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건국정신도 별로 여기 불명한 상황에서 이 군 자체를 창군한 게 이게 문제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우익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내 사전에는 좌우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순반란을 미군 철수의 주장에 농거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농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사건 발생의 기본적인 이 배경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친일파 군인과 경찰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야말로 이 동떨어진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또 올라온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구가 또한 그 반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49년 4월 29일에 한독당의 군산지부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전주로
이동을 해서 전주극장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제품 공산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여순반란 사건에서 발생했던 그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좌익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공산당을 수수서불한다시고 양민을 수수살해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금 기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반군 세력을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법적인 어떤 그런 진압 작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란 사건의 그 성격 자체를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게 되면 항쟁 의미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짓을 지금 김구는 했던 거예요. 반란의 주역들이네. 자, 첫 번째 거기 이제 혁명우영군 사건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서로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오동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1901년생이고 원래는 오중환이고 중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고, 그리고 이 중국군에 이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46년 2월에 귀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성경비사관학교 육사 3기생으로 입대를 했다가 이제 이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8년도 7월 시점에서 14연대장의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극단적인 인민적인 충성자다, 열렬한 김구 지지자다 등등의 상당히 구구적인 그런 인물로 군대에서도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기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1일 시점에서 혁명우영군 사건으로 체포가 됐고 구금이 됐고 되었는데, 문제는 오동기 사건이, 혁명우영군 사건이 1950년 5월 달에 이 북로당의 거물간첩 성시백이 검거됐는데, 검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동기의 혐의 자체가 재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임을 저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당군 앞을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순반란에 대해서 맨날 남로당만 이야기해왔는데 그렇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한독당에 개입돼 있음을 앞서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북로당의 개입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은 49년 4월 25년생이고 함남 출생이고 함남 농업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엔 오주라고 하는 교도 거기 인근에 있는 소년 비행학교를 다녔고, 수료했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 하사관으로 전역을 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근데 이분의 이 김지혜는 46년 10월에 해양학원이라고 하는 이 대남반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10월에 대남반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내무국장 정복처에 김파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픽업이 돼가지고 이 남파요원으로 선발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선발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이 김지혜가 선발되는 배경 속에는 자기 고향과 이 사람의 학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함남 출신이라든가 혹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남한에 있는 경비대의 핵심 인물들인 거예요. 동문들이고 막 친구들이고 뭐 선배들이고 그런 거죠. 그 인적 연망을 지금 이제 주목을 해서 이 인물을 선발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47년 1월에 경비사관학교에 입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사연대로 배색을 했어요. 여기서 사연대는 지금 강주 사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사연대는 뭐냐면은 여수 14연대가 48년 5월에 창설이 될 때 광주 사연대에서 일기대대 병력을 떼가지고 그걸로 14연대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연대하고 되게 14연대는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이 14연대를 48년 5월에 창설을 하게 될 때 김지혜가 그 창설 멤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이유는 이 14연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중로당 남한충책인 성시백이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받고 이제 14연대 창설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48년 5월에 14연대로 전습을 했고,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오동기와는 뭐 상당히 긴밀한 인적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거기 남로당 세포 지창수인데, 지금 뭐냐면 지창수가 전반전을 폭동 반란을 일으킬 때는 지창수가 앞장을 섰고, 그 다음 타석에는 누가 들어가냐, 바로 앞서 봤던 김지혜가 이제 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창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게 되면 광산군 서청면 출신이고 서자 출신이고 소학교를 졸업했고 일본군 지원병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상당히 호남형 인물이고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창수는 이제 박근열 계열인 김별동이라고 하는 인물의 하수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뭐 46년 초반 정도에 강주 사연대 사병 제1기로 입대를 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해가지고 상사까지 올라온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했고, 뭐 48년 5월에 14연대로 마찬가지 그 창설이 될 때 거기에 합류해서 14연대 창설에 뛰어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한 40년 정도의 자기 세포를 14연대 내에서 포섭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초기 반란을 이 지창수가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초기 시점, 19일 시점까지는 이 지창수의 활동이 여기저기 데이터에 드러나는데, 이 21견으로 넘어서게 되면 지창수가 안 보여요.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자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창수가 저기 14연대 반란을 19일 밤에 하게 되었을 때 연병장에 병력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 요지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경찰이 쳐들어온다, 뭐 동족상단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조국 통일을 여론한다. 조선인민군이 지금 38선을 넘어오고 있다.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이런 등등의 5가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그 당시의 자료에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래요. 이건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화사한 병사들 40명을 사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교들은 21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연대 지휘권을 장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초기 반란을 지창수가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증언들인데, 이게 이제 그 레옹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AFP 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제 기록을 남기냐 하면은, 이 레옹프의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 정리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되면 반란 직후에 바로 김구를 취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도쿄로 날아가서 미 국무부 정보 책임자인
앨런 헤이디에게 그 인터뷰한 내용과 자기가 판단한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김구는 이승만에게 반대하고 있고 우익 지도자 김구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과 약간의 우익분자들의 합작품이 바로 이제 반란 사건이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구가 이 반란 사건을 사주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기 네오프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내용은 이승만이 이런 남한 내에서의 좌파들의 어떤 그런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그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한국군이 지금 창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또한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알고 싶었다. 이런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이 토론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 대사관의 보고서인데 11월 5일자의 보고서인데 이 반란 사건에 대한 좌익의 영향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김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불만이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자의 보고서에서는 반란 속에 김구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야, 김구가 반정부 반란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 분명히 사회 좌익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세 번째로서는 야, 북한의 남침이 있거나 또한 남한 내에 민중봉기가 있다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미군이라든가 한국군이 이 분경이 대응해낼 수 있겠지만 이게 동시에 두 건이 동시에 터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대한민국 전패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보고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긴 했지만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반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배후에 김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두희의 그 이 시역의 효과 공연이라고 하는 이 수기 자서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제 안두희가 김구를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순반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야, 김구 당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건국 이후에 인정 법통을 보여주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그야말로 한쪽아리 정부라고 해가면서 여기저기서 폄하를 해왔고 그런 선동적인 언사가 결과적으로 반란 사건을 교사한 거 아니냐 라고 거기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요순반란에 지금 한국당 공작원이 오동기가 지금 결재되어 있다고 지금 저기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다. 근데 이 언급 자체를 우선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 반란 사건에 이제 김구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 언급을 하게 되면서 결코 당신은 용서할 수 없는 저기 이적 행위자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언급을 해요. 이건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적 행위자. 다음은 이제 오제도 검사입니다.
당시 뭐, 이 대한민국 공부 초도 과정에서 상당히 사상검사로서 빨갱이를 때려갔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이제 이 검사 중에 한 명이 오대도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이 여러 많은 이제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뭐 여수 순천지구를 현장 시찰을 한 분이기도 해요. 상당히 그 장난하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연대 내 공산분자 동료자들이 상당한 시위를 두고 영내 공산분자들과 내통을 했다, 연락을 했다, 반란 계획을 꾸몄다. 그 다음에 반란 총 두목은 김지혜인데 오동기의 신복이다. 그리고 14연대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동기 연대장 재직 당시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다. 그것 때문에 숙분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언급을 이 오동기 오대도 검사의 회고록에는 또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서정문정 2인자인 네베데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도 마찬가지 이 반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22일자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반란 발생 한 3일 만에 지금 북한 쪽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일기에 쓰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탄 5척 군함이 봉기 합류했다. 뭐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14연대장 오동기가 체포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부터 이미 레베데프는 오동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이 반란 사건에 지금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봉기가 여수 순천 고흥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자연 발생적이다. 그리고 남부당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여기 레베데프 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자료인데 이 육군본부가 54년도에 이 공비토벌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거기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에 바로 이 반란 사건에 대한 배후 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사건 직전에 14연대장 오동기는 소위 혁명우영군 사건의 주모자 최영진 등과 결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14연대장 재직기간 호기를 이용을 하여 같은 연대 상당수의 사병들을 포섭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 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북로당과 결탁을 했다는 거죠. 아주 거기 핵심적인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음모하다가 20일 전에 발각되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육군본부가 지금 공식 문서에 그렇게 언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논의를 정리해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여순반을 하게 되면 남보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반이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섬세한 조사를 해보니까 한독당, 동로당, 여기 남로당 연공 합작으로 합작품으로 이게 지금 기획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물로서는 뭐 앞서 봤던 김구 오동기, 뭐 김지혜 성시대, 지창수 김백동 등등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충분한 동기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앞서 이제 뭐 했었습니다만 49년 7월자 타임지, 이건 뭐냐면 이제 김구가 죽었을 때
김구가 언제 죽냐면 49년 6월 26일 날 충격을 받아서 죽은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김구의 죽음을 두고 이 미국에서는 여러 많은 잡지에서 그걸 언급을 해요. 그런 내용 중에 타임지가 하는 내용, 저기 이 신문 기사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강렬한 한국 민족주의자 이면서도 무자비한 정치 스스로로서 라고 그렇게 서두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세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력과 음모로 점철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전체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런 자를 두고 와서 한국인들은 무슨 뭐 저기 북부가 어떻고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말이죠. 한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9년 6월에 무초대사가 또한 이 국무부에다 보고서를 내서 뭐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김구가 죽은 지 한 이틀 만에 보고서가 지금 나간 거예요. 그 보고서에 무초대사가 지금 저기 김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김구가 지금 정치적 야망이 좌절되면서 정치적인 야망이 좌절된다는 것은 인정 거통론 봉대론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걸 좌절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지금 현재 여순발란 같은 그런 불장난의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좌익과 연락망을 형성했을 것이다.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여러 정황과 증거, 증언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고 또한 했을 때는 역사학의 평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김구는 이 여순반란을 발생시켜서 사주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가능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유포되거나 미국 미군정에서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장악을 했는데 군 같은 경우는 김구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 이 김구와 한국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안두희잖아요. 안두희가 바로 한국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자, 뭐 그런 사실들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거든요. 자, 뭐 시사점이라 한다면 그렇게 뭐 여순발란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국민당, 남무당, 한국당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뭐 그런 점들은 뭐 안두희 증언이라든가 뭐 김구 발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여순발란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반란적인 성격 플러스 학살이라고 하는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선별적인 우익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앞서 뭐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순반란의 정치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순반란을 김구가 왜 사주하게 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통일정부 수립 플러스 위헌정부 승인 저지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권합작 공산 통일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뭐 시사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수 사건설이 아니고 여순 사건설입니다. 네, 오타가 있었는데 여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쓴다는 것은 되게 가치 중립성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순 항쟁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뭐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동포 학살에 대한 잘못된 명령에 대한 거부 동기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합법화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검토했던 것처럼 이 자익 반군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앵구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점입니다. 이건 뭐 택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즘 반란설인데 이것이 뭐 내가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동안 이제 뭐 계속 해왔던 논의가 요즘 반란설이지만 요즘 항쟁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요즘 반란설인데 이 반란설이 그야말로 뭐 저기 앞서 봤던 것처럼 남로당 단독에 의한 그런 반란이 아니라 영공 합작가설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계획과 사전 계획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반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여러 자료를 냈지만 이것 외에도 당시에 뭐 신문기자들 뭐 신문기자들 뭐 한국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등등 여러 지역의 기자들이 있었고 잡지, 신문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남아있죠. 뭐 그런 걸 지금까지 우리들이 뭐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봤던 것 뿐이지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 빨리 끝내라는 싶어. 알았어. 자, 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이야기고, 야, 이번에 읽어보면서 거기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야, 근데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뭐 그런데 되게 거기 여기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박윤식 저기 목사님이 2011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미 언론 보고 108세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1년에 냈는데 23년 8월 직전까지 했을 때 108세라는 거예요. 아니 108세까지 찍었는데 나는 처음인지 알았으니까 이건 뭔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 그래서 거기 이분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점이고, 이 책 내용 중에는 김형훈 예비역 대령과 박윤민 예비역 대령의 증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요순 반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형훈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14연대에 인사장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연대 반란 세력들에 대한 저기 면면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생한 그런 이제 증언을 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박윤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4년대에 2대 5중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데, 특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 청평안이라고 하는 13년 11월 4일자에 이 청평안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 김형훈 예비역 대령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저 같은 경우도 논문에다 많이 이제 이 내용을 반영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기 요순반란과 관련해서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오늘 뭐 이 정도 내용 감사합니다.